메디치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국혁신당이 7월 20일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대표는 아니고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00년 정당을 바꿔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게 되면 최고위원 선거에 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안경환 위원장님을 후원회장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진짜요? 네. 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원님 축하드려요. 네, 저는 네. 그거 하나로 너무나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지켜져야 될 나의 권리라고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근데 그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이제부터 인권이라고 부를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오늘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님 하고요. 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안경환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부터 먼저 인사하시죠, 시청자분들께. 네,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김선민 7호로 인사 올리게 됐습니다. 메디치 미디어 신혜선 이사님으로부터 아주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미친 섭외력이라고 네,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렇게 안경환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촬영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경환입니다. 저는 사실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인데 새삼스럽게 불러내 주셔서요. 거절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거절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셨으니까 들어봐야 되는데 네. 한적하게 계시는 예. 위원장님을 이렇게 다시 강호로 불러내셨습니까? 인권위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제 평생 인생의 철학을 딱 세팅이 된 직장이에요. 정말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만났고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기본 프레임을 딱 잡게 됐죠. 그래서 인권위에서 함께했던 분들은 그 전에 제가 제일 최초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하신 분들 뭐 계속 이렇게 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인권위 동지들은 자주 다시 만나고 있고 네. 근데 꼭 한번 뵙고 싶었던 두 분이 있는데요. 그 두 분이 안경환 위원장님하고 조국 대표님이세요. 그때 같은 시기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하셨고 조국 대표는 비상임위원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위원장님 내용을 썼고 위원장님 꼭 뵙고 싶어서 지난달에 댁 앞으로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과거의 그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최근에 인권위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쵸. 위원장님 모시고 인권위 또 인권 네, 지금 현 주소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도 한번 듣고 싶었고 말씀 나누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무를 안 하셨으면 뭐 학교 후배긴 하나 연배 차이도 조금 네. 있고 예. 없었던 거죠, 인연이. 네. 예, 개인적인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죠. 직접은 네. 못 만나도 네. 어떤 분이 대체로 이렇게 알만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내신 책도 읽었고요. 네. 김 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인연들이 겹쳐서요. 그래서 가족의 허락을 받고 가족의 허락 중요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책을 이제 오늘 때문에 저 이거 안 읽으면 진행 자격 없다고 거의 뭐 협박을 하셔서 처음에는 아니 도대체 뭔데 하고 이 책을 10년도 된 책을 이제 빌려왔는데 작가한테보다 의원님한테 먼저 고마움을 읽으라고 해주셔서 인권위가 이런 거였어. 막 이런 정말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는 그 책은 제가 위원장을 3년가량 했는데요. 예. 절반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의 인권위의 뭐 활동이나 또 인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이나 국민의 인식 같은 것이 굉장히 대조적인 때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네. 제가 제 쪽에 메모를 해둔 게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문서로서 그만큼 남겨둔 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현장 이야기 실록 좋아하는데 이거 남의 출판사에 나온 거지만 남의 출판사. 예, 좌우지간 인권이나 여러분들께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잘 읽혀요. 네. 네, 어려운 이야기를 읽히죠. 자, 책 네. 자랑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만났을 때 덕담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위원장님? 초선 의원한테? 공개하지 않고 두 사람만 가진 비밀로 하지요. 놀랐던 게 위원장님께서 그 유튜브를 다 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보신 게 아니라 예, 예. 저희 당의 의원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네. 그리고 건강 유의해라. 참 고생했다, 잘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예. 어른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전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 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보고 계셔서 정말 아주 그 어떤 다른 분의 말씀보다도 제가 아주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합리적 의심이 네. 의심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네. 조국 대표님과의 인연도 그렇고 혁신당 창당에 무언가 돌 하나 얹어주신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 약간 지금 이런 궁금함이 무렁무렁 나오고 있는 아니에요. 아니요. 심리적으로 우리의 예. 마음에 든든한 백이시죠. 네. 조 대표님하고 인연이 그때 당시 그럼 같이 조 대표는 이미 지금 전국적인 국가적인 인물이 된 분이지만은 네. 처음 만나면 제가 교수고 네. 조 대표는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오래됐죠. 그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셈이죠. 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분하고 얘기는 객관적으로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 객관적으로만 말할 수 없는 사이. 객관적으로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주관적으로 한 말씀. 주관적으로는 뭐 사랑하지요. 아, 네. 사랑하는 제자. 네. 제자들보다는 초기에 교류하면서는 아마도 제가 쓴 지식으로 약간 전달하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요. 그 다음 갈수록 제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나 그 세상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거에서는 역사는 역시 발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네. 우리 대표님한테 안경환 위원장님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화제에 올리면 이 눈빛이 달라지세요. 그냥 뭐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안심하는 표정, 가족을 이야기할 때 같은 표정이 나오세요. 네. 그 주관적 관계는 제가 개입할 수도 없고 상상할 네. 수 없지만 네. 뭔가 이렇게 스승과 제자 그리고 지금 놀랬어요. 책을 무려 40여 권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찾았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법학자인데 네. 책 내용도 뭐 셰익스피어의 조용래 평전에 번역에 뭐 넘나 드시는데 늙어가는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삶의 지혜는 계속 읽고 쓰는 것이다. 맞지요? 제가 외워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독도 어려운데 다 작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제 책을 내는 사유가 있었겠죠. 네, 네. 어떤 경우는 약속해서 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제가 약속하지 않고 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도 읽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인물 평전을 네 사람을 썼습니다. 네. 평전 속에는 아마 자기 자전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겠죠. 네. 보시면은 네.
그 인물이란 것이 되게 지식인이고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이 돼서 어떤 역할을 했던가, 할 수 있었던가, 또는 하지 못했던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과는 좀 네. 넓게, 네. 전공과 딱 다른 게 아니라 떨어진 게 아니라 좀 넓게 봐서 그렇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위원장님 혹시 소시적에 문청이셨습니까? 문청이라는 게 뭐 그때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접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었고요. 그 누구나 책을 읽다 보면 자기도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때는 이 뭐 백일장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다니고 하면 내가 뭐 재능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고 네. 누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요. 인권에 관련 뉴스가 요새 조금 뭐지?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게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요. 인권하면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까지는 할 거예요. 아마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다 생각하면 부글부글하고. 근데 대한민국 법률 중에 인권을 정의한 유일무이한 법률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죠. 네. 이걸 몰랐다는 걸. 맞아요. 몰랐다는 걸. 공기 같아서 그랬을까요? 예, 그렇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기 헌법에 잘 헌법. 보장이 돼 있고 네.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법률에 여러 가지 다 있죠. 네. 그런데 인권의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생각만 하고 있었지. 네. 국가인권이라는 것을 만들 때 이것이 국제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요. 국제적으로 세계에서 동서냉전이 다 풀어지고 난 뒤에 네. 인권 개념에 대한 서로 동서 진영 간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993년에 유엔에서 네. 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각 나라마다 국가인권을 만들어라라는 권고를 해요. 적어도 유엔 가입 국가는 만들어라. 예, 다 해라라고. 예. 그래서 2001년 우리는 국제 상황에 대해 좀 관심이 있었던 당시 김대중 후보가 자기 공약 사항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김대중 후보의 임기 말년쯤 돼서 200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 배경 속에는 국제적으로서 합의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국제인권이라는 게 뭐냐, 보편적 인권이 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겠고요. 그런 부분이 국가인권의 법에 투영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 때 네. 이회창 후보도 나중에 의제를 선점당했다 생각해서 나중에도 거기다가 공약에 넣긴 했어요. 이게 좀 떨어졌지만. 네. 97년 대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반대를 했죠. 법무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정부 법안으로 나가지 않고요. 네. 의원 입법으로 나옵니다. 의원 입법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다른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역사가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반대를 했습니다. 끝까지. 네. 대통령이 예년에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2001년 11월 25일 날이 인권위법 발효되는 날이었어요. 네,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위원장님이 임명이 되시고 이제 내정자로 계셨죠. 상임위원님들이 이렇게 임명이 되시고 그런데 이제 인권위가 일을 하려면 사무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8월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설립준비기획단원으로. 그래서 신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이제 소득을 어떻게 받았나를 봤더니 근로소득이 아닌 거예요. 아르바이트야. 그냥 그게 특별활동, 검사를 특별활동비처럼 예.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지역보험으로 가입돼 있더라고요. 직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11월 25일 날 법이 발효되기로 했는데 사무처 준비 그 시행령도 없었고 사무처에 법령 근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저희는 유령 같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인권위는 일단 가장 수동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 국민으로부터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진정을 받아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진정을 어떻게 받지? 그러니까 일단 사무처가 있어야지 사무처에 위임할 수가 있는데 위임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분들이 직접 그 인권상담센터 차리시고 직접 이제 진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책에 쓴 이게 막 도망갈까 막 이랬던 게 그런 다이나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이 일요일이었고 26일 월요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그 사무소가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새벽 6시부터 당시 사회를 달구던 모든 인권 이슈가 인권 위로 온 거였어요. 네. 또 행정자치부에서 사람 안 주고. 협상 안 해주고 그래서 결국 사무처가 제대로 구성된 게 그 다음 해 5월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꼭 저희 지금 우리 조국혁신당 같아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후임으로 노무현 대통령 네. 되신 게 또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때 연달아서 엄청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위상이, 높았고요. 네, 네.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많이 그러면 칭찬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엔 권고였는데 인권이란 조직을 이렇게 국가 조직을 만든 게 나라로 우리가 되게 좀 빨랐던 거에 속하나요? 아주 빠르지는 않는데요. 예. 안에 내실이 있게 되고 실제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의 경제적인 지위가 국가적인 신인도가 있기 때문에 네, 덩달아서 많이 올라가고 많은 나라에서 한국을 막 기대를 많이 했어요. 모범 국가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복되는 느낌의 조직들이 있지 않냐. 인권위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당시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의견이 좀 남아있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역에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은 계속 틈만 있으면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국가 공권력의 발동에 대해서의 감시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내버려두고 잘못하는 것만 감독하라는 뜻이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이고, 두 번째가 준국제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우리가 가입한 조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의된 이 국제인권규범을 국내 법 질서에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입니다. 네. 준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국가인권위에 대고 청원할 수가 있죠. 이제 과거 고문 뭐 이런 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인권위가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사건을 해야 될까, 뭐 하게 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겁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이 단원들이랑 사무처 직원들이. 근데 그 다음 해 2001년에 모 구치소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고 이제 이른바 그 돌아가신 분은 조직폭력배로 되어 있고 이제 온몸에 문신이 있었는데 아주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가기구 검찰 조사실을 검찰이 아닌 사람이 처음 들어갔다. 그래서 인권위 직원들이 그 사무실에 그 이제 고문받던 조사실에 들어가서 그 침대가 막 있고 근데 그 침대 사이에서 이렇게 사람을 구타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몽둥이를 발견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검찰을 들어가서 그런 조사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모 교도소에 환자가 발생했다.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 교도소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밤에 8시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지금 처음이다. 일몰 이후에 외부인이 국가교도소에 들어간 게 처음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공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첫 번째 기구였고 그 기능은 지금도 저는 면면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종류의 사건이 굉장히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때 그 사망 사건, 그다음에 인권위 조사 그 이후에 수사 지침이 완전히 바뀌었고 물리적 폭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고 그 감시하는 그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킨 거죠. 다른 기관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인권 업무를 하는 국가기구는 인권위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헷갈리는 거는 권익위원회가 권익위는 인권의 업무가 아니고요. 주로 부패. 그래서 겹치지 않습니다. 인권위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기관으로 인한 혹은 국가기관 혹은 다수인 보호시설이라 해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 보호하고 있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하고 더 중요한 게 차별입니다.
차별이요. 차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인 간의 차별도 해당하는데 네. 그게 차별이 그냥 모든 게 아니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준다든가 혹은 재화의 이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별을 주는데 사유를 인권위가 18개 사유를 정해놨습니다. 거의 모든 게 들어와 있어요. 뭐, 성, 뭐 연령, 그다음에 장애 여부, 출신 지역, 뭐 인종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보면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법이었죠. 그 법이 아주 앞서간 것 중에 하나가 없어요. 네. 성희롱을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그렇죠. 차별로 규정했습니다. 차별로, 법 네. 자체가 2001년에. 멋지다. 멋지죠. 예, 네. 그러니까 시대보다 조금 앞서서 나가는 예. 방향을 제시한 거였죠. 얼차려봤다가 사망한 훈련병. 네. 그 지금 최혜병 네. 사건이 1년이 다 돼가는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네. 조사해서 이첩했다는 그냥 그분은 자기 임명권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이렇다 하고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을 항명죄로 걸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긴급 구제권을 인권위가 기각했다. 라는 뉴스를 제가 막 검색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네.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이 위원장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15년 전 사건하고 지금하고 지금 네.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는 그때 2001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 인권위원이신 분들이 자기 견해를 미리 밝히거나 자기 견해를 미리 밝힌 경우가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왔어요. 사건이 왔는데 어느 이제 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성향을 그냥 지나가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척이 됐습니다. 아. 네, 제척 사유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도 사회적으로 뭐 유명한 사건도 있고 안 유명한 사건도 있는데 이렇게 진정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진정인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룰이었습니다. 예. 모든 이런 조사나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은 당연하고 그쵸. 어느 정도 예. 이해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인권위 제가 다닐 때는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진행되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직원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사전에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참.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하고 이 사안 전에 통화했다.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밝혀졌거든요. 되게 곤란한 사실은 네. 팩트인데. 그때 당시의 감각으로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이거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가 뭔가 선진적으로 국제사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민사회가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우리 지키고 삽시다. 차별하지 말고 침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쭉 왔는데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 지금 드는 게 저만인지.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조작인데 대통령도 사법부도 지휘를 받지 않는다. 예, 원래 출발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유엔이 권고하면서 예. 국가인권을 설립하라 그러면서 기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파리 원칙이라는 건데 하나는 독립된 기관 하라. 그다음에 인원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라. 네, 네. 여성도 하고 소수 인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도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예. 국내적으로 한 것이 그 여성의 숫자를 최소 몇 명을 이상 해야 된다. 우리는 그때까지 아직까지도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 이런 게 활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다음에는 뽑는 방법을 다원화하는 방법이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나누시고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이 취임하셨을 때 인권위와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협의의 대상이다. 네. 보호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자부심 인생에 딱 남아있는 게 이라크 파병 때 네. 인권위에서 파병 반대 반대. 의견을 했었죠.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거기다 국제사회가 대단히 그걸 해가지고 주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걸 결정하기까지도 인권위 내부에서 정말 긴장을 했었어요. 그때 그 간부들이 전부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었어요. 이걸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아주 진짜 그 하나를 내기 위해서 법리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다 냈는데 어떻게 인권위가 전쟁과 관련돼서 의견을 안 낼 수 있냐 이런 게 나중에 의견이 됐고 인권위원님들이 계속 그 논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내실 때 그 당시 김창욱 위원장님은 이거 내면 이제 그만두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해 인권선언일에 말씀을 하신 게 그런 일 하라고 인권이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후일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투병 파병 안 할 수 있지 않았냐. 무언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 최종 결정된 나지만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정말 누가 들어도 명분 있는 근거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참 품격 있는 그러니까 사회였죠. 어쨌든 파병을 했고 전투병은 안 갔지만 그리고 새해였나요? 대통령이 거기서 나타났던 그 장면도 제가 지금 갑자기 그때 그게 그 조직과 관계된 거였군요. 근데 책 보니까 인간적인 수모라고 하면 수모라고 할 수도 있는 사실은 그건 인간적인 수모보다는 그 조직을 맡고 있고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조직의 대장인데 굉장히 무례하게 했던 사례가 개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이 있거든요. 예. 그렇듯이 모든 직책에는 그 직책에 맞는 직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으면 자기가 인격자로 행동해야 되고 네.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인격으로 받아줘야 되고요. 직책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직책을 맡았으면 그 직책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대는 그 직책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공직이 이상하게 되고 네. 아마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근본적인 인격과 직격 문제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일, 지키지 않아야 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대체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노 대통령은 인권위원회 위원장 직격을 잘 대우를 잘 해주셨고 대통령과 국가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문제를 놓고 고침했지만은 네, 네. 국가의 원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 속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업무 보고를 하고요. 네. 국회의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정기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는 물론 정기 보고를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정기 말고도 다른 소통을 최근에 항상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를 저희 그 인권위원회와 위원장의 직격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신 거죠.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업무 보고는 물론요. 그 다음 뒤로는 아주 험한 일을 하고요. 인권이 없을 생각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생각은 아마도 인권위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좌파 정부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 척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없애려고 시도를 했고요. 없애려는 시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조직 개편? 예, 인수위에서 아예 이 인권위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기관하고 통합하려고 생각했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적을 가지고 왔었죠. 연락을 해보고. 그때 또 그 인수위 안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간사께서 비교적 조금 더 네. 열린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는 그래서 그때는 인수위에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일단 그렇지만은 그분들 생각에는 이 기관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없애든지 아니면 축소시키겠다는 존재감도 없애고. 예, 방침을 세웠던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동료들이 계약 연장 안 되고 내부에서 인간적인 수모를 받고 많이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그래도 지지를 해주셨던 분들이 인권시민단체가 많이 애를 써주셨고 그리고 뭐 인권 직원들도 내부에서 1인 시위하고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장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 원하면 참석의 뜻을 이렇게 표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권위 기구를 축소시키는 대통령령을 바꾸는데 그 자리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참석 발언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을 한 뵐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대통령이 안 나오고 제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충무총리가 대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진행해서 일단 이걸 다들 모조리 강요들이 인권의 축소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한 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법제처장이던 이석연 변호사께서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형평에도 어긋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반대를 해서 역사적으로 심판받을 거다 강한 발언까지 했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석연 변호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서로 입장이 조금 달라도 예.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진정을 제가 믿고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네. 특히 평소에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더욱더 고마운 생각이 들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아마 뒷이야기 들으니까 그 발언 때문에 그 다음엔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다가 뭐 안 된 걸로 이렇게 되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권위가 어쨌든 이렇게 존속은 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설이 오르고 초기에 그 정신이 조금 약간 갸우뚱한 일이지만 제가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옛날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네. 저희 현실로 이어오는 네. 거. 그래서 제가 앞서 어록이라고 그랬는데 책을 읽다가 한 2개만 뽑아봤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누가 대한민국의 장례를 붓거든 눈 낮추어 그늘진 구석을 보고 고개 들어 인권위원회를 보라고 하라. 라임도 맞아. 감사드립니다. 인권위 창립 기념할 때 와가지고는 그 축하 메시지를 써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네. 그 자리에 쓴 겁니다. 제 기억은. 맞아요. 거기 연도가 안 나오고 법학 교수 안경만 이렇게 써있죠. 예, 법조 교수였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는 그래서 제가 인권위에 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전현이 남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김정국 위원장 시절에 그 위원회에서 하는 위촉하는 국제 활동에서 하는 자문 법률가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부터 맡았기 때문에 네. 인권위 외국가도 다니고 해서요. 그게 뭐 좀 약간 좀 유치하죠. 두 번째 제가 뽑은 건요. 예. 퇴임사 아마지 문단이에요. 정권은 유한하고 인권은 영원하다. 맞습니다. 이거는 짧지만 굉장한 일갈이죠. 정권은 유한하고 인권은 영원하다. 그 말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도 하고 쓰고 또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기사에 생각하세요? 많이 났었죠. 저는 아직도 위원장님 그때 퇴임하실 때 칼럼 쓰셨던 게 아직도 그 종이 신문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권 바뀌고 그다음에 인권위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마음이 힘들 때였는데 위원장께서 쓰신 그거를 보고 저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한테 마음에 위안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저는 지금도 2024년도 유효한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여기 보면 167쪽에 보면 예.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인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인권위 때 13분의 이제 비상임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거기는 아주 이념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분들이 오세요. 네. 당시 위원님들은 오시면 굉장히 경론을 벌이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런 위원회 회의들이 다 이렇게 동네 축구 같았어요. 너무나 이념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안을 깊이 논의를 하다 보면 나중 되면 그 이념적 대립이 다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 관련된 그런 사건이 많았는데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사건은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이 훨씬 더 보호를 해야 된다고 많이 여기세요. 그리고 그때 국가보안법, 무슨 형사소송법 같은 거 말씀을 나누면 아주 보수적인 법학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훨씬 더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시 이제 그 사안들이 재정립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 말씀이 인권의 역사, 그 사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점점 더 느낍니다. 이건 진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인권위의 역사, 인권의 역사를 보면서 제일 저는 상전벽해라고 느끼는 게 그 지하철마다 있는 엘리베이터들, 요즘은 지하철에 다 엘리베이터 있죠. 근데 그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2001년에 발산역 리프트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지난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런 차별과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좀 이 시청자분들께서 찾아 들어가 보면 너무나 슬픈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그런 최근에 읽은 한겨레 신문에서의 네. 제가 저희 엄마 절대 이제 안 보낸다고 엄마 손끝 잡고 약속을 드렸는데 병원 쪽에 관련된 문제 당연히 국가이용권위가 예.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개입? 네, 조사권한이 있고요. 예. 처음에 그 정신병원 조사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조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조사를 했고 위원장님 계실 때 그 정신장애인 실태 조사를 했고 국가 보고서를 냈죠. 네, 예. 그거 보고서 나왔고 그리고 저는 더 놀란 게 이제 인권위에서 정신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고 나서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갔는데 다시 또 어. 정신병원 거기는 의료의 질을 예. 평가하게 됐는데 정신병원 의료의 질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환자 인권입니다. 그래서 환자 인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또 참 이 사회가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엮여야 되는데 인권위가 그렇게 참 앞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탈리아에서 정신병원을 전부 다 지역사회로 다 예. 개방을 하고 정신병원 없앴거든요. 그 역할을 한 것도 이제 인권기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인권 이슈로 바라보면 답이 달라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권위 하면 또 제가 여기서 책 보면서 배운 게 ICC요. 예. 만들어진 배경 자체도 국제사회 유엔의 공보였는데 네, 네. 굉장히 소중한 기회 하나를 우리가 또 놓쳤더라고요. 네, 아쉽죠. 예. 네. 한국이 국가인권위가 설립되면서 사실은 먼저 설립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도 한국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는 불만이 많아도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을 내세워도 좀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예. 제가 취임을 하면서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난 국내에 관련된 이런 것보다는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하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장, 부회장국이 각 5개 대륙에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미주 대륙에서 카나다가 의장국을 할 때 그때 제가 참여해서 제가 부회장을 했습니다. 네, 네. 임기가 3년인데요. 3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 차례가 우리 아시아 태평양 쪽에 오게 돼 있어요. 네, 다행스럽게.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는 한국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규정이 그 나라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인권을 대표하는 개인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의장국이긴 하나, 개인, 예, 네. 그 나라에 있는, 나라 돌아갈 때 현직 의장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부회장을 2년을 했었거든요. 네. 그 회장, 부회장이 한 체제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9년부터는 한국이, 2009년 말부터는 한국이 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거기는 제가 승계한다는 원칙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임기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내 후임자를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그냥 잃어버리게 됐죠. 국제적인 지도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 동료 평가가 있습니다. 네. 각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A급이냐, A급이 안 되느냐, A급에 속한 사람들만, 속한 나라들만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A급도 안 되는 쪽을 한번 수능을 당한 적이 있었죠. 국내적으로는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세워지면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차원을 놓고는 또 제 후임자를 제가 연임하도록 하진 않을 것이고 네. 후임자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분 중에서 하면은 제가 서포트하겠노라고 그쪽 ICC 쪽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쫓겨난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서로 선의의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해서 했는데 그냥 아쉬움은 남아있죠. 이거는 국제사회 경험해보신, 국제기구 경험해보신 네. 의원님 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국제기구 활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국제기구 활동이라는 게 국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하는 거라서
제가 속한 국내 조직 그리고 제가 있는 나라가 위상이 높아야지 제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네네.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한국은 저는 주로 이제 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하고 관련된 국제 활동을 했는데 한국의 건강보험이 워낙 잘 돼 있고 거기서 정보를 추출해서 이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잘났다 이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잘하는 인물로 돼 있을 때 제가 활동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가장 극대화가 된 게 한국 건강보험의 토대 위에서 코로나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는 한국에게 어떠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게 요청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냥 신인도가 높아진 게 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신인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뭐 WHO, 뭐 OECD, 헬스파스 하나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 전반에, 그러니까 OECD 전반에 그 위상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서포트를 해야 마땅하죠. 투표에 있다고 해서 뭐 금권 선거 이런다고 해서 위상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것 그리고 그 활동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의 위상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인권위가 인권영화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그렇죠. 예. 줬다고. 초반부터 했죠. 너무 멋진 아이디어예요. 초반에 했는데 인권위 처음 만들 때 6개의 시선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죠. 예, 그렇죠. 기억하죠. 그때 6개 국지로 돼 있었는데 그때 그 감독들이 누구였냐면 박찬욱, 김동 이런 분들이셨어요. 꽤 돼요. 숫자가 거의 뭐 50여 편을. 예, 그랬죠. 위원장님은 기억나는 영화 있으세요? 많죠. 제가 거기 살면서 여러 가지 전공과 관계 있는 직책들을 맡은 적이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중에 하나가요. 영화인협회에서 선정하는 영화 제작자를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홍보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 당시 감독들 중에서도 인권이 영화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나눌 정도로 그럴 정도로 됐습니다. 말씀대로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아주 새 시대에 맞춰서 큰 인물 된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지금 그 왜 중단이 되느냐 그럴 때 정부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아예 중단된 거예요? 아예 안 좋습니다. 인권이 축소를 하면서 예. 그때 가지고는 인권이 홍보에 도움되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권 영화 예산을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막지 못하고 제가 인권이 필요 없고 인권이 오히려 이게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겠죠. 예, 하고 항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훌륭한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참 2008년에도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때가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뭐 인권의 방향, 혹은 인권위의 업무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매일의 일상에서 인권위 직원들의 인권을 부탁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뭐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막말, 고성 매일 이루어지는 일부 인권위원이 인권위 직원들한테 인권위 직원들이 지금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인사 절차에 돌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인권 소양은 좀 있어야겠다 하는 게 조직 얘기는 조금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권하면은 이제 공기 같은 거예요. 어쨌든 대한민국 인권위 역사가 지금 이제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인권위의 지수? 이런 게 보통 있나요, 혹시? 젠더 갭 인덱스라고 하는데 네네. 현재 146개 중에서 99위 그리고 성불평등 지수 191개국 가서 15위 그다음에 언론 자유 지수 40위였는데 최근에 62위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각종 유엔에서 제작하는 보고서에 인권위가 참여해서 심의를 받는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 심의를 할 때 인권위에 참여합니다. 고문방지 협약 자체에 대해서 인권위원들이 이런 거 왜 하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성격차 지수가 어떻게 됐다. 이것도 심각한데 인권위원님들이 지금 그 사안에 대한 시각 자체가 정말 이제 끔찍한 상황이어서 그런 분들이 최소한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권하면 사실은 잊어먹고 있다가 인권하면은 꼭 북한 인권 문제 나와서 싸워요. 아, 예. 예. 위원장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이 바로 아셔야 될 게 네. 인권이 법에 있어서요. 대한민국 이 정부 공권력의 공권력 발동에 대해서만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공권력이나 정부 한일에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누가 북한의 어떤 분을 북한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았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청원서를 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각하했거든요. 우리 법에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네, 네. 그 언론에서 또 들어가 북한 인권을 무시한다 하면서 난리 부린 거고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면은 또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라크 파병도 안 된다고서 했던 조직인데 못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하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수 할 수 있는 있죠. 예.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공권력에 침해당했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 정부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네, 네. 북한도 엄연한 유엔 가입국입니다. 네. 그 나라 정부에 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거를 다 구분 안 하고 자꾸 언론이 몰아가니 그런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냐 그게 아닙니다. 네. 그때도 굉장히 많이 자료 조사를 했었고 네. 네. 심지어는 이게 외국과 합해서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걸 아무리 보고를 하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북한 인권을 정면에 다루려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게 정치적 공생을 삼고 계속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챕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4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우리가 가야 될까? 우선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네. 현재 체제에서는 네. 국가 원수가 인권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권위 스스로가 우리 인권에 대한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기관으로서의. 네. 네. 아까 말한 인격과 직격이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가 국민의 인권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아.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이게 거의 다 이 삼박자가 대체로 맞았는데 네. 네. 그 다음에 가서는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원칙은 분명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자회는 우리가 헌법을 바꾸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네. 네.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를 시행령으로 축소를 시킬 때 헌법재판소에 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네.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요. 대통령에게는 이런 식으로 독립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다투어 달라. 그러니 거기서는 그냥 다루지도 않았죠. 나중에 한참 지나고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가르치. 각하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인권위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헌법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1987년이죠. 네. 그 이후에 한 번도 개헌 안 했거든요. 네. 그다음 그 이후에 생긴 국가기관은 아무 지위도 없단 말이냐. 자기들이 먼저 옛날엔 그런 게 있다고 해놓고 난 이제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내려버렸죠. 그래서 헌법기관이 만들어지면요. 네. 국민이 원하면은 네. 훨씬 더 독립기관이 강화될 거란 생각. 그 다음 또 하나는 개개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은 물론이고 좀 공개 검증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처럼 밀실에서 대통령이 누가, 대법원장이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검증할 기관이 없거든요. 결국 결론으로 오는 건 개헌과 관련된 예, 사회권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개헌 자체에서 인권위 부분을 잊지 말고 다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개헌 논의가 최근 들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당과 저는 개헌을 할 때 특히 꼭 들어가야 할 게 사회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권이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권리로 큰 돈 들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려면 지금 헌법도 사회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어떠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에게 이러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열심히 남을 때 이렇게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국가에게 이런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헌법이 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인권위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인권위의 업무는 상당 부분 시민 정치적 권리에 좀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인권위의 업무도 이렇게 사회권 업무로 좀 더 확장되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이제 국민들에게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인권 축소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었겠지만 앞으로 사회권 업무도 인권위가 하고 헌법에는 사회권이 더 보장되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가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그랬듯이요. 정치적인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을 가기 때문에 삶의 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일상적으로 인권을 누리고 사느냐. 내가 마시는 공기가, 숨쉬는 공기가 그야말로 청량하냐 아니면 혼탁하냐.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나라가 와야 숨쉬는 공기 자체가 영향이 좋고요. 개인이나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인권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자꾸 확장돼 가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변향적인 개념입니다. 작년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죠. 일시적으로 실현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영원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선민 의원님이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습니다. 메디치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국혁신당이 7월 20일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대표는 아니고요.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00년 정당을 바꿔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게 되면 최고위원 선거에 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안경환 위원장님을 후원회장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진짜요? 네. 와. 네,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축하드려요. 네, 저는 네. 그거 하나로 너무나 그러니까. 네. 이 위원장님이 함부로 움직이시지 않으실 분 같은데. 세상 제건태에 있는 사람이 이 지나간 이름 섭자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해도 그래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네. 성원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의 함자에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그리고 후원 계좌 이렇게 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독자 20만 명 돌파하는데 우리 또 월간 김선민 시작도 전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도 30만 가는데 30만. 네. 네, 하는데 같이 하고 그 얘기도 해주셔야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쇼. 그래서 제가 파자마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네, 예쁜 파자마 사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파자마 파티는 저녁 때 합니다. 생방 라이브예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